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명순권입니다.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우리가 4개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소, 병원, 그리고 사업본부, 마지막 대학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대학원에서 전임 교수로 암의생명과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대학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외래와 또 검진 센터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제가 국립암센터에 들어온 게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18년이 넘었는데요. 그 뒤로 들어와서 특히 2007년 이후부터는 저의 전문 그 연구 분야를 비타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여러 가지 건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폐암학회에서 우리 폐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특별히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과 폐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부탁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강기능식품의 그 규모를 보면요. 2018년도에 전체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21조가 넘어가는데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도 1조 7천억 원으로서 약 8, 9% 정도에 해당합니다. 적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에서 5조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정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생산 실적을 보면 1위부터 5위 2018년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삼이 39.1%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타민이 3위, 프로바이오틱스가 4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산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유산균 제제,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그 선전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4위고요. 그 다음에 5위가 바로 EPA 및 DHA 함유 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우유 유제품에 보면 포장에 DHA 함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EPA나 DHA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의 일종으로서 우리 뇌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에서 중성지방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 확장 등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위 5개 품목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한 번쯤은 복용해왔고 지금도 한 20, 30% 이상은 복용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출현의 배경은 무엇인가? 네.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서양에서는 전해지고 있지만 뭐 정확한 출처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죠. 한자어로 의식동원,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거든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의약품이나 그 근원이 같다. 음식은 약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 암도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흔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실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자, 과일과 채소를 왜 골고루 섭취해야 되느냐? 1900 약 한 50년대 이후 지금 한 6, 7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의 빈도도 낮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도 낮다는 10 내지 30% 낮다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 안에 우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항산화제, 각종 영양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400g 이상 먹는데 색깔이 5가지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 이상 먹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영어로 5-a-day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가지죠.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이 다른 빨간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하얀색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단위, 한 단위가 보통 맥주 200cc 컵으로 반 잔이 바로 반 컵이 한 단위가 되겠는데 5단위니까 약 2컵 반이 되겠죠. 이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대략 400g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400g보다 좀 많은 500g 이상을 평소에 먹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일단 채식 위주의 식단이다 보니까 과일과 채소가 양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죠. 보통 이제 초록색이나 초록색이나 하얀색 이런 종류가 많은데 더 색깔을 다양하게 빨간색, 보라색 다양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은 좀 귀찮지 않습니까? 일일이 챙겨 먹기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백수호, 프로폴리스, 스쿠알렌. 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이 중에 몇 가지는 평소에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도록 합성을 하거나 혹은 그 음식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름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의약품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좀 덜하고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functional food, 건강식품 혹은 신조어로 뉴트라슈리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이 전반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에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2004년부터 법률이 2002년 만들어지고 2004년부터 시행이 지금 약 17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아니면 유용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원료를 갖고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제라는 거는 알약을 얘기하고요. 캡슐은 캡슐이고 분말은 가루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국가에서 승인을 할 때 그냥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제출한 동물실험 연구 결과 그리고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우리 보통 의사들은 이걸 임상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 혹은 새로운 신약, 치료제, 처치가 과연 과학적,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 내가 한번 써보면 되겠지, 먹어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예로부터 전해내로는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바늘로 따주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실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또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외로 비타민C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린다든가, 홍삼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체력이 향상된다든가, 한약 먹으면 힘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일반적인 질병 치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self-limited disease라고 우리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기 같은 거 걸려도 보통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감기에 대한 거는 증상에 대한 치료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근데 증상을 한 3, 4일 정도 심하게 앓다가 보통 4일, 5일째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4일째 만약에 비타민C를 한 움큼 먹거나 아니면 뭐 우리 유행하고 있는 뭐 소주에다가 뭐 고춧가루를 타먹고 한숨 푹 자면 좋대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더니 다음날 되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우에 이게 내가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고 한숨 잤더니 좋아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타민C를 먹어서 좋아질 수 있고 아니면 뭐 한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냥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리학적인 효과, 약효가 전혀 없는 물질. 이를테면 보통 우리가 임상연구에 쓰는 물질은 이 당으로, 녹말가루 이런 걸로 만들어요. 전혀 의학적인 효과가 없는 건데도 두통이 심한 사람들 한 100명에게 이 약을 갖고 두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주고 일주일 있다가 와서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내외는 또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10명의 분들은 이것이 새로 나온 두통 치료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위약 효과라는 효과 때문입니다. 위약 효과라는 거는 가짜 약 효과라는 것인데요. 약효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이건 치료 행위가 되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일부에서는 심적으로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치료 행위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나는 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전부 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위약 효과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약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선 질문에서 벌에 쏘였을 때 된장 바르면 효과가 있다든가 체했을 때 손을 따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이런 것도 일부는 좋아진 사람들의 경우는 위약 효과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느냐, 바로 우리 의학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란 것은 침대에 임한다는 뜻인데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을 할 때는 환자 100명에게 그 신약을 모두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방금 얘기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위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보다 정말 뛰어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연구 대상자가 있으면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50명에게는 가짜 약을 줍니다.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는 신약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분은 그냥 녹말가루라는 거죠. 그렇게 주고 한쪽 그룹에는 신약을 주고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위약, 가짜 약인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이다. 효과가 있는 치료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임상시험 연구가 연구 대상자가 몇십 명 정도,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을 거치면서 대개 2단계 시험, 이상시험부터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반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3상 임상시험에서는 수천 명에서 3000명, 5000명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코로나19 백신 개발할 때는요, 작년에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2만 명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하고 2만 명에게는 그 화이자에서 새로 만든 mRNA 백신을 신약을 투여해서 3개월 동안 비교해 봤을 때 그 두 그룹 간에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그 신약 코로나19 백신 환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5명이 생겼으면 1000명 중에 뭐 5명이 생겼으면 가짜약 그룹에서는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95명이 생겼다. 그래서 거의 그 95% 정도 그 새로운 신약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투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임상시험이라 할지라도 연구 결과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좀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똑같은 연구를 다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연구 방법을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 분석이란 거는 요즘 뭐 메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메타버스란 말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인 임상시험 한 개 한 개들을 그냥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 개를 종합을 하니까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과연 폐암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들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질 때 어떤 근거를 갖고 하냐면요. 바로 동물 연구나 실험실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연구를 보는데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임상시험을 다 종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치료 방법이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몇 환자나 사람들이 나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라는 경험이나 사례만 갖고는 그것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진짜 과학적인 효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실험실 연구, 즉 세포나 미생물, 분자, 생명체가 아닌 걸 대상으로 해서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거보다 윗단계에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효능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또 안전한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시험을 한두 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서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이 임상시험 통해서 개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요. 총 5,000개에서 10,000개 후보 물질이 있으면 방금 얘기한 동물 실험이나 그 실험 연구 들어가는 게 2,500개 정도밖에 250개밖에 안 됩니다. 그걸 거쳐서 다 통과해서 효과 있다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9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개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걸린 시간도 뭐 10년,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의약품 뭐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엄격하게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지금 현재 우리 몇 분 정도 됐죠? 현재? 제가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됐는데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23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각 저마다 등급이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 생리활성 기능이 1등급이거든요. 이 두 그룹은 기반 연구 자료, 즉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기능성이 인정이 되면 이 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내려와서는 임상시험 한 건만 있어도 그 승인을 내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건이란 건 3, 40명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도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등급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어도 동물 연구나 실험 연구만 있어도 효과를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230종의 건강기능식품 승인된 것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3개가 있었는데요. 칼슘이나 비타민 D, 자일리톨 이 3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1등급에도 글루코사민,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 200종 이상은 홍삼, 백소, 비타민 등은 바로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나 3등급의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중에 그 근거 수준이 높은 것들은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칼슘이나 비타민 D, 자일리톨도 가장 최근에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골밀도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봤더니 2014년도에 23편의 임상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걸 다 종합해 봤더니 비타민 D 먹으나 안 먹으나 골밀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가 과연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봤는데 안타깝게도 다 종합해 보니까, 종합한 걸 메타 분석이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골절의 위험성을 낮추지 못했다, 효과 없다는 결론을 최근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해서 우리 재외래 오는 환자분들에게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고, 제가 올해 초에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 10여 편을 종합을, 13편을 종합을,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칼슘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 심근경색, 협심증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도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가 골절 예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글루코사민 옛날에 인기 있었죠.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2009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 봤더니 오히려 이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연구비 받은 연구들은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연구비 안 받은 연구는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해관계, 연구비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목록에서 2012년에 제외된 바가 있고, 현재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글루코사민 복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홍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6년에 홍삼이 피로에 체력 강생에 도움이 되는지 메타 분석을 썼습니다. 그 결과 도움이 없는 거로, 도움이 안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오메가3 크릴 오일 이렇게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메가3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1999년과 200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10,000명 이상, 일본에서는 1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오메가3를 복용한 사람에서 심혈관 질환이 적었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연구 결과 두 개를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비교군을 대상으로 할 때 비교군에다가 아까 제가 위약, 플라시보를 복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연구들이에요. 그런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개방표지 임상시험이란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연구들을 빼고 플라시보, 즉 위약까지 사용한 연구 14편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걸 다 종합해서 2012년도에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오메가3 먹으나 마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뉴욕타임즈, CNN 타임즈에, 로이터에 전부 다 인터뷰가 실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또 중성지방 높은 사람에게 오메가3 진짜 도움이 되는지 메타 분석을 또 해서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충제로 먹지 마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씩, 한 번에 손바닥 크기 그 100g이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로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2007년도에 나온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오히려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그룹에서 사망률이 오히려 5% 높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도움보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10년에 종양학, 세계적인 종양학 저널에다가 암 예방이 도움이 되는가 봤더니 22편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암 예방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방광암 발생은 52% 높인다는,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학 저널이라고 유명한 저널에 제가 2013년도에 비타민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못한다는 메타 분석을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감기에 비타민C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29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 보니까 효과 없다는 논문이 이미 2013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매일매일 비타민C를 먹고 비타500을 챙겨 먹고, 비타500이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C 안에 비타민C가 100mg이 아니고 500mg이나 들어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건 500mg이거든요. 아니 100mg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한 병에 5배나 많은 거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 없어요. 일부 의사들이 고용량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건요, 실험 연구만 있는 거지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그 근거가 아직까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예방소비스 특별위원회에서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위해서 종합 비타민 먹지 마라. 특히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에서 오히려 폐암 예방하는 게 아니라 폐암 발생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핀란드에서 한 29,000명, 미국에서 18,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폐암 예방 목적으로 베타카로틴 긍정적인 가설을 갖고 했는데 오히려 2년 지난 중간에 오히려 베타카로틴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이 28%, 10몇 프로 이렇게 증가를 해버려서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례,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공고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2, 3분에 걸쳐서 폐암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어떠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폐암 위험성이 낮아질까? 예, 낮아집니다. 20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관찰해 봤더니 27편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폐암 발생 위험이 14%가 낮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 위험도 RR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0.86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과일과 채소 섭취군에서 폐암 발생 빈도가 14%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의학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면 폐암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충제는 뭐가 있냐? 멜라토닌은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암요법이나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항암 치료로 인한 설사를 줄여줄 수 있다.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제는 식욕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대신에 PAR 보충제로 허벌 서플리먼트,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약으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보충제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약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뭐 알리움, 커큐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방사선 치료할 때 항산화 보충제가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인데요. 이런 계열은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사선 치료할 때는 항산화 보충제, 종합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 원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거를 먹으면요, 폐암 발생이 낮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핀란드에서 29,000명, 어마어마한 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5,000명한테는 가짜약을 처방하고 위약, 15,000명에게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처방했는데 안타깝게도 베타카로틴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이 18%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에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18,000명 대상으로 해서 또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냐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역시 폐암 발생이 28% 복용한 그룹에서 높아서 21개월 만에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8년도에 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역시 흡연자의 경우에 있어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으면 폐암 발생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자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하게 되면 베타카로틴이 변하면서 발암물질을 오히려 더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히려 베타카로틴이 암 발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 질병예방섭외특별위원회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이제 좀 더 될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A 역시 전반적으로 폐암 예방이나 치료에 비타민 A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2011년도에 메타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폐암 환자에 있어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21편의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1년 사망률이 그 일반적인 폐암 치료에 멜라토닌을 같이 조합을 해보니까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요법 이런 부작용도 줄이고 생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21편 중에 18편이 특정 연구 그룹,
이탈리아 리소니라는 연구자가 대부분 쓴 논문인데 이 논문의 그 사람 숫자도 몇십 명 단위로 아주 사람 숫자도 적고 한쪽으로 편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적 수준도 평가한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구의 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연구의 질적 수준이 담보가 돼야지 그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멜라토닌과 폐암이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폐암에 별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일과 채소와 같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물질을 섭취할 때는 폐암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형태로 비타민, 항산화제, 오메가3, 멜라토닌 이런 보충제, 영양제 형태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임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들이 폐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표준 체중 유지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네. 이렇게 특히 기존의 연구 중에서 이렇게 질이 낮고 특정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표한 연구도 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놀랐고 예,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질문들을 사실 강연 중에 거의 다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하실 만한 것이 전자담배는 폐암을 유발하지 않나요?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해악으로부터 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네. 전자담배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가열담배라고 하죠. 전자담배라는 거는 니코틴 성분을 액상으로 담아갖고 연기를 만들어갖고 흡인하는 거고 가열담배라는 건 아예 그 기구에다가 그 진짜 담배 모양 그걸 끼워 넣었고 가열시켜서 흡입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열담배든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보다 각종 발암물질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전혀 담배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은 높인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폐암학회, 그 전문 우리 학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담배든지 어떤 형태의 담배든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담배 회사에서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게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덜 해로운 걸 사용해라라는 의미에서 가열담배나 전자담배를 선전하는 것이죠.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완전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담배 끊는 좋은 약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먹는 약을 3개월 동안 복용하고 국가에서 또 무료로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고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중에 견과류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견과류 섭취에서 폐암하는 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견과류 그러면 TV에서 많은 의사들이나 전문가가 나와서 건강에 좋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개별 연구 결과나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도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연구들은 또 대부분 그 미국 견과류 협회 이런 데서 연구비를 받아갖고 수행한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다시 메타 분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견과류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3 같은 것도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문제입니다. 제가 외래에서도 경험적으로도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원인이 없는데 희한하게 오히려 중성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견과류를 일단 끊어보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먹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 한 움큼씩 그렇게 먹지는 마십시오. 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보게 되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러한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수치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과류 자체도 이렇게 한 움큼씩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칼로리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뭐 과체중이나 비만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상질혈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 조금 좀 뭔가 이렇게 예전 임상시험도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1980년대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주류 의학계에서는 그 효과를 부정하였지만 비타민C 옹호자들은 정맥주사로 주입 시에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경구투여가 아닌 정맥주사로 항암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도 현대에 진행된 게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노벨상을 받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로부터 1950, 60년대 친구로부터 비타민 C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도 거기에 빠지면서 옹호자가 돼서 실제 1970년대 라이너스 폴링을 중심으로 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진행된 암 환자에 있어서 생존이 향상됐다 이러한 연구를 발표를 초반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발표된 그 연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비교 임상시험이 돼야 되는데 비교군 없이 그냥 암 환자 뭐 50명 혹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이 이만큼 나왔다. 그래서 자료를 비교한 거는 기존 자료, 일부 자료랑 비교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택 편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게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교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비교 임상시험은 안타깝게도 정맥주사가 아니었고 먹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옹호론자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그 뒤로 나온 그럼 연구 결과는 어떠냐? 지금까지 정맥주사를 통해서 고용량요법 논문이 많이 시도된다고 계속 논문이 올라오곤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거나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도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도 비타민C 고용량요법이나 비타민 보충제에 대한 거를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도 메타분석 발표했는데 그 보면 비타민C가 어떤 암이든지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거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사로 고용량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실험 연구에서는 항암이나 항염증 효과는 효과적인 연구들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나 그다음에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이라든가 그 치료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긴 한데 강의에 사실 거의 나왔던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짧긴 한데요. 이 버섯에 대해서 저도 외래에서 질문을 좀 봤는데 이 버섯도 여러 가지가 뭐 러시아산 버섯, 뭐 상황버섯, 근데 버섯과 관련해서 어떤 버섯을 달인 차는 어떤가요가 질문이었는데요. 버섯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버섯도 당연히 제가 다 리뷰를 했었습니다. 오늘 뭐 20분 짧은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버섯도 뭐 상황버섯, 차가버섯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섯의 유효 성분이 여러 가지 항염증부터 해서 특히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연구라고 하면 아까 제가 했듯이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세포, 그다음에 미생물 혹은 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여기에서라든가 아니면 암을 유발시킨 쥐에서 이 버섯의 유효 성분을 추출물을 투여를 했을 때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피라미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관된 결과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 어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는지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질적 수준도 대부분 낮은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버섯류가 항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증거는 현재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정말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사실 제 메타 분석에도 몇 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명승원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많은 시간을 써주셔서 사실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 예상한 것보다 정말 많은 질문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쭉 보다가 제가 하나 또 저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폐 이식은 폐암에서는 안 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폐암의 수술은 폐암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폐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폐암 자체가 재발할 수 있고 이게 뭐 간암도 이제 아주 초기가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좀 많이 발병되고 이런 것들은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식 수술은 수술 중에 가장 헤비한 수술이거든요. 몸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재발하면은 굉장히 이 뭔가 그 치료적인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폐 이식은 안 하고요. 폐 절제까지는 합니다. 한쪽 폐 전체 드러내는 이런 수술까지는 해요. 예. 정말 다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네. 정말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관계상 모든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저희 대한폐암학회 한우영 홈페이지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받는 질문들 위주로 모아서 책자를 공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봐주시면은 답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